기적의 대가. 1940년대 말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에 부딪혔다. 실제로 토마이신의 맥기를 환자에게 듣기 시작했다. 앉기 시작했다. 웍스머리 영역팀이 발견한 거의 모든 항생제, 그런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또 나중에 세균에 기발한 저항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은 항생제를 몸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일정의 배수 분포를 가동할 수 있었다. 어떤 세균은 항생제를 산산이 저강되는 화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아니면 몸에 이렇게 항생제로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었다. 항생제는 한격한 상품에 가까웠다. 불과 10년에서 20년 만에 다시는 치명적인 감염과 전염병의 그늘 아래 살지 않을 텐데는 확신할 수 있는 듯했다. 인간은 이 강력한 신무기를 들고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다가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항생제라는 갑옷의 틈새를 간과하고 말았다.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기 직전인 1940년 12월 28일 네이처의 앞날에 내다보는 논문이 실렸다. 제자 중 한 명은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를 약으로 바꾸는 일을 도운 생화학자였는데 이들은 논문에서 불길한 소식을 전했다. 실험실에서 대장균 처음에는 학명이 뭐뭐였으나 이 페니실린을 처리했을 때 세균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에서 유래한 물질이었지만 자연에서 얻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사건은 1920년대 중반의 왁스먼의 대학생이 활기찬 프랑스 디보의 연구. 디보는 식물 조직에서 세균의 효소에 쉽사리 분해되지 않는 셀룰로스를 세균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연구했다. 이것은 디보가 나중에 록펠러 연구소에서 폐렴균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다당류막을 파괴하는 물질을 찾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 특정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땅에 묻고 나중에 살펴보면 병원체가 거의 사라지는 현상이 알려져 있었다. 이 시대에는 까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이 부적절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타양 미생물이 병원체를 죽인 것일까? 오늘 우리는 흙냄새가 이 세균이라는 것을 안다. 방사성에는 흙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흙냄새는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지만은 방생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생산한 대사산물은 냄새가 특히 지독한 체질을 만드는 세균만큼 특색이 강하다. 와학스먼은 이 냄새를 좋아했던 모양이다. 이 신기한 세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커져만 갔다. 와학스먼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토양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뉴저지로 돌아갔다. 옛 수정이 그를 러커스 대학 농장에서 미생물학자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월급은 거의 없었다. 와학스먼은 저 일의 농장에서 일하고 다른 일은 타카민 제약회사에서 매독균을 죽이는 신약 살바르산을 연구했다. 기적의 약 등장. 아스테로 백신은 경이로운 업적이었지만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그의 백신은 미생물을 죽이지 않았고 죽일 힘도 없었다. 인체에 명령력을 부여할 뿐이었다. 일단 미생물이 적으로 인식되자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도 미생물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은 자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928년 정신없지만은 훌륭하기로 일어난 스코틀랜드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은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의 실험에서 파스테르 백신 광견병, 홍역, 천연도, 독감 등 치료하기 힘든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혹스러운 수수께끼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세균보다도 작아서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감염성 병원체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세균을 그리는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 1931년 전자현미경이 발견되자 관찰 가능한 배율이 한층 높아졌고 마침내 수수께끼가 걸렸다. 이 병원체는 정말 작았고 살아있는 세균이 아니었다.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러스였다. 바이러스는 비록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생물 병인론을 정의하고 뒷받침한 미생물 중의 하나였다.
파스텔과 코의 연구 결과는 미생물 병인론의 유효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켜나는 발생은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지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서로 대립한 두 과학자가 밝혀내기 전에 의사들은 세균과 다른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몰랐다. 다윗의 진화론이 생물학에 영향을 준 것처럼 19세기 말력의 미생물 병인론은 의학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보이지 않는 알갱이가 사람을 죽인다는 무서운 가능성에 직면한 인류는 공통의 적에 대항해서 연합했다. 일단 미생물이 유발할 수 있는 피해와 공포를 인식한 인간은 모든 미생물을 병문체로 바라봤다. 미생물 병인론의 뿌리 드라이벌 코와 파스텔은 비록 미생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의학 미생물학의 창시자로 여긴다. 코의 영향을 받은 독일 미생물학자들은 세균을 연구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하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 하나당 미생물 하나를 찾는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유용했다. 코는 미생물의 구체적인 특징이 고정 불균한다는 완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는 특정 미생물의 독성이 달라질 수 없다고 믿었고 메스는 회복했고 놀랍게도 계획에 물린 상처의 감염도 이겨냈다. 상처는 아물었고 메스터는 2달 만에 예전만큼 건강해졌다. 메스터에게 행한 실험을 기술한 파스텔의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계획에 몰린 절박한 환자들이 그의 실험실로 몰려왔다. 그래서 새 광견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실험실에서 아침마다 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멀리 뉴욕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 파스텔은 이제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혔던 질병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 슈퍼스타 과학자였다. 1885년 7월 7일 9시로 조제프 메스테가 어머니와 함께 파스텔의 실험실에 왔다. 어린 메스테는 이틀 전에 학교에 가는 길에 광견병에 걸린 게 물렸다. 허벅지, 다리, 손에 계획에 물려서 엉망이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미친 계획에 물리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았다. 개를 대상으로 실험해서 얻은 성공적인 결과가 신문에 났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파스텔은 여러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다들 메스터가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야 파스텔은 메스터에게 약하게 만든 광견병 백신을 열흘 사이에 12번 접종했다. 마지막 날에는 면역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금 채취한 매우 강한 광견병 바이러스를 주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파스텔은 탄저균 연구에 대한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에 흔했던 치사율 높은 광견병에 걸린 개들로 실험하다가 약하게 만든 미생물을 접종하면 심각한 증상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실험실에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들이 가득하고 연구원들이 개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내에서 광견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추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그러나 이 위험하고 힘든 실험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1885년 7월 7일 9살의 조제프 메스테가 어머니와 함께 파스텔의 실험실에 와서 이렇게 몰려왔던 것이 이렇게 해서 그의 연구는 또한 미생물 병인론에도 기여했다. 제네의 첫 의도 접종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천연도가 근절되고 전 세계적으로 천연도의 마지막 자연 감염 세례는 1977년 소말리아 이렇게 손쉽게 정해서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새로운 위생기준도 의학을 발전시키고 1840년대 말 미생물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수십 년 전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념이던 손쉽기를 권장. 제멜바이스에 의해서 1997년 제나가 자신의 관찰과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런던 왕립학회에 보내고 제나 자신이 회원이었고 당시 회장이었던 저명한 생물학자 뱅크스가 강력하게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회는 제나의 논문을 거부했다. 제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 75쪽짜리 논문을 자비로 출간했고 흥미롭게도 이 논문 중에는 백신 접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젠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확실하다. 젠의 외과 의사 친구가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낱말 바카에서 따와서 만든 표현이었다. 예방접종이 널리 시행되면서 천년도 치사율은 1801년부터 1875년까지 6분의 1로 줄었다. 1816년부터 우도 접종을 의무화한 스웨덴에서는 천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1년에 1만 2천 명에서 1822년에 11명으로 1000분의 1로 줄었다. 젠의 의학적인 성취를 말미암아 결국 천년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동료들에게 비난받은 제밀바이스는 즉시 빈 종합병원에서 해고되었다. 부다페스트로 옮겨가서 산용열이 횡행하는 작은 병원의 산과 병동에서 보수 없이 일했다. 그곳에서도 손을 씻게 하자 산용열이 설령 사라졌다. 이 병원에서도 동료 의사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손을 씻어서 병이 퍼지는 것을 막자는 제안을 터무니없다며 거부했고 비웃었다. 끊임없는 비난은 가이오스는 제밀바이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제밀바이스는 정신병원에서 숨졌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선구적인 미생물 학자들이 미생물이 인간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오늘 철학자들은 기존의 신념이나 패러다임과 충돌하는 새로운 지식을 무조건 부정하는 테드라 제밀바이스 반사라고 부른다. 제밀바이스 반사. 천년도 전박이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천년도라는 소마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을 짓밟아왔다. 미국에서 세비엔 백신을 왜 쓰지 않느냐고 의문이 제기되고 사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면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세비엔에게 유리했다. 세비엔은 정부 관리와 제약회사를 로비했고 제약회사들을 특허를 받은 세비엔 백신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준비가 되었고 소크의 저항은 소용이 없었다. 1961년 가을 무렵에는 세비엔 백신이 의사들에게서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소아마비 발병은 계속 줄어들어 1979년에 드디어 미국에서 불이 뽑혔다고 선언되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아직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잠잠했다가도 전쟁과 사회적인 불안정을 틈타서 다시 나타나곤 한다. 재난한 독성이 아주 약한 우들을 이용해서 맹독성인 천년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여기에 백신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열쇠가 있었는데 바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병원체의 독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안다. 병원체를 한번 만나면 그 병원체의 특징적인 분자를 기억하고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는 적응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우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 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쟤네는 세빈과 소크를 대립하게 한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쟤네의 업적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기는 폴리오 바이러스는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는데 면역기가 쫓아내지 못한 바이러스는 소화관에서 신경계로 이동해서 하나 이상의 팔다리를 영원히 마비시키고 때로 환자를 숨지게 한다. 1916년 미국의 소아마비가 유행해서 2만 7천 명의 팔다리가 마비되고 6천 명이 죽었다. 소아마비는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거의 매해 여름에 유행했다. 1950년대 초에 미국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핵전쟁과 소아마비를 꼽았다. 스탈린의 수소복탄을 서두로 만드는 동안에 미국 과학자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했고 백신이 빨리 나올수록 좋았다. 1952년 미국의 소아마비 발병 사례는 5만 8천 명으로 치솟았고 소아마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국 모든 가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백신은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높였다. 그 중에 한 가지 백신은 의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었는데 소아마비. 20세기 초에 미국 전역에서 소아마비가 유행했다. 물론 자연에서 왔다. 인간이 나무 한 그루를 갈 때마다 밭 하나를 갈 때마다 미생물과 숙주의 보금자리가 사라졌다. 기회주의적이고 번식주의가 짧은 틈만 나는 유전자를 교환하는 세균이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균은 새로운 숙주도 많은 먹이 적으로부터 못 오는 환경에 접근할 때마다
기회를 덥석 잡았고 결과 도태되거나 번창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섞여 교류하며 살자 세균과 다른 잠재적인 병원체에게 완벽한 서식 환경이 생겼다. 초기 식물 병원체도 마찬가지. 밀 같은 작물은 단일 재배되었고 주변의 토종 식물 중에 석주를 삼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퍼져나갔다. 마치 전염병이 늘상 인간을 괴롭혀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주 오래전 농경사회가 출현하기 전에 인간은 약 40에서 50명의 작은 무리를 지어서 방랑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죽이거나 채집할 수 있는 것이면 죄도 안 먹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오랜 시간 다른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간염성 질환이 크게 영하는 일은 없었다. 손목이나 발목을 삐는 부상이 더 큰 문제였다. 식량을 나무에서 따거나 땅에서 캐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었다. 달릴 수 없으면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5천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초기 농업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간염성 질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보이지 않는 적. 어린 친구. 옛날 옛적에 인간은 식수와 목욕물, 흙 묻은 등을 흐리고 남은 짐승의 고기에서 일상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을 만나곤 했는데 별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자신의 배송물 통해서도 미생물을 만났다. 병만 전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인체 내부에 들어간 일부 미생물은 소화관을 지나가며 먹이를 섭취하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이런 편리공생 미생물 중에서 일부는 산모가 분만할 때마다 아이에게 박테로이데스 프라길리스의 흥미로운 사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미생물학자 사키스 마즈마니아는 편리공생 미생물이 염증을 조절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찾아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위장관에 서식하는 세균 박테로이데스 프라길리스가 면역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밝혀내고 있다. 항원이라는 언어. 스타인만이 수지상 세포를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콜리의 실험 결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균형잡기. B세포도 면역계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과학자들은 T세포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놀랍고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면역계와 병원체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의 병원체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실제로 인간의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에 속한 세균은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도리어 이롭다. 이 사실은 면역세포와 비병원성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T세포 중에서 특히 조절 T세포와 이렇게 미생물 조력자. 10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미생물이 유발한 병에 걸려 매일같이 죽었다. 하지만 전염학자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병원체가 비교적 적은 1400종이라고 추정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인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비병원성 미생물은 100만 종으로 추정된다. 병원체 한종 등 비병원체 700종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미생물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정체를 확인한 비병원성 미생물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로운 미생물이든 해롭지 않은 미생물이든 많은 미생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버린다. 용감한 탐험가 수지상 세포. 1970년대 초 록펠러 대학의 젊은 면역학자 랠프 스타인먼이 수지상 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실험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길이의 팔 같은 것이 달린 이상한 세포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 세포들은 전부 다 다르게 생겼다. 어떤 세포는 별 모양, 어떤 세포는 액체 방울을 잡아당겨서 늘린 것처럼 보였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세포들이 팔 같은 부속물을 늘렸다 줄였다 아메바처럼 바꾼다는 점이다. 스타인먼은 새로 발견한 세포에 수지상 세포라는 이름을 붙이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다. 이렇게 면역계의 두 부분은 면역학자들은 보통 면역계가 내지의 면역과 정면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두 부분은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백혈구는 내재 면역이든 적응 면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면역세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하지만 각 부분에 관련된 면역세포는 따로 있다. 내재 면역세포는 내재 면역을, 적응 면역은 적응 면역을 담당한다. 두 종류 다 서로 연결된 림프계와 혈관을 통해서 몸속을 순환한다. 면역세포의 첫 번째 임무는 수없이 다양한 종류 물질을 살피고 민감하게 예전보다 병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진단한다. 몇몇 만성질환을 자가면역질환으로 다시 분류했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이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 만성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이 생긴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설명해주지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발병은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에 선진국에서 급격히 증가했고 줄어들 기미가 없다. 선진국의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 3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고, 면역의 이정상, 만성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이 늘어난 까닭에 대해 설명과 답을 찾다면은 필연적으로 면역계를 공부해야 하고 면역계의 신기한 이정성과 마주치게 된다. 면역계는 인간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면역계는 그림으로 떠올리기가 어렵다. 면역계. 많은 만성질환들은 자가면역적인 측면이 있다. 자가면역이라는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을 이물질로 잘못 인식하는 상태다. 원래는 제2로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건강한 조직까지 손상하고 파괴한다. 자가면역질환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든 생길 수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계를, 일부 유형의 전식은 폐 조직을, 그런 병은 장의 중간과 아래 부분을 공격한다. 자가면역질환은 총 80가지나 되지만 일일이 충분히 연구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추정된 유병률의 편차가 크다.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금물이다. 과학자들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발견한 사실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려면 면역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면역계는 몸 전체에 퍼져 있지만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미생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전화 교환기와 같다. 부은, 림프절, 통증, 고열은 면역계가 병원체와 싸우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이다. 질병의 변화.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 간염성 질환과 전염성 병은 인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였다. 결핵천연도 티푸스는 수백 년 동안에 전 세계의 주된 사망 원인이었다. 1700년대 말에서 800년대 초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황열병이 유행했다. 황열병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5에서 10%가 죽었다. 살아남더라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열과 통증에 시달렸고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누래졌다. 1822년에 이르자 미국 국고에서는 모기를 퇴치해서 황열병이 가라앉았지만 남부에서는 1800년 말까지도 유행했다. 로키에치르는 항생제, 소염제, 수액을 섞어서 구강과 정맥으로 투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폐가 계속 정상적으로 평생하지 않았고 병원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이나 두 번째 감염이 발생했다. 폐렴이었다. 로키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양쪽 콧구멍이 고무관으로 산소통이 연결되었는데도 여전히 숨 쉴 때 안간 힘을 썼다. 로키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반쯤 의식을 잃고 이불 위에 누워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눈을 깜빡이다가 금방 감아버렸다. 두툼하고 검은 꼬리를 겨우 움직일 뿐이었다. 데이비드 워너는 인간 마이크로보험을 항상 열심히 공부하다가 최신 연구의 대부분이 면역과 염증에 초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발랄의 미생물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기름진 토양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났듯이 면역의 환상적인 세계에 발을 담그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흔히 하던 말씀이 옳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몸속의 생태계이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린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이 4번째로 많이 사망하는 암이다. 미국에서는 강보면 조기검진과 내가 운 좋게 받은 것 같은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14번째로 내려갔다. 다음 사실도 배웠다. 1970년 독일 바이러스 학자 하럴트 츠하우젠이 인간 유등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처음에 그의 것을 회의적으로 여겼지만 츠하우젠은 1980년대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이 인간관계를 증명했고 2008년 노벨상을 탔다. 추후 호전을 발견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 여성을 위한 백신이 2006년에 시판이 되었다. 추후 호전을 발견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바이러스가 의뢰 그렇듯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로 나뉜다. 그 중에서 16번, 18번은 절반이 넘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발견된다. 그런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교활해졌다. 2014년 더크대학가에서 16, 18번 더불어 6종류의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미국 흑인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바이러스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다. 2011년 임상의 결과 미국에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구강인두암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그런 환자의 비율이 1980년대 말의 16%에서 2000년대 초 72%로 늘어난 것이었다. 신기하게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환자는 30에서 40대의 건강한 비흡연자 백인 남성이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하여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은 이것이었다. 실험용 생쥐의 장샘 깊숙한 곳에서 특정 세균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다른 세균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장 내부에서 벗어난 아늑한 틈새였다. 실험을 한 과학자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대장세포가 항균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점액과 장샘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없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세균은 점액 속의 항균물질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덕에 장샘 속에서 잘 살아간다. 대장벽을 덮은 점액과 장샘은 세균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먹이도 준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단점은 내 몸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이었다. 내 몸의 일부를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생식기관 대신 내 심장 위장관을 제거해야 한다면 내 심장 위장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수술하면 감염이나 출혈로 죽을 위험이 있었다. 맹독성 화학약품 칼인가 결국 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 수술에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완전 폐경이었다. 수술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았고 나는 완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책 몇 권과 지나치게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는데 완경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과정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그토록 힘든 것일까? 내가 읽은 거의 모든 내용은 완경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단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하다고 묘사했다. 이마저 자연적으로 서서히 완경을 맞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처음 당했다. 나처럼 수술 받으면 여성 호르몬이 하루아침에 대폭 줄어서 자, 중요한 것은 속이다. 조용한 동반자. 토양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통해서 식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해서 인간이 자연과 농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땅을 잘 가꾸어서 1980년대 유전자 연기 사회를 더 쉽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자 배양에 불가능해서 연구할 수 없었던 많은 세균과 미생물을 탐구할 방법이 생기고 생각해보자. 아오잔 열대우림에서 저는 수종의 100분의 1만 눈으로 보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아오잔 열대우림에 관해서 얼마나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목 동물 중에서 애기 원뱃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유대목 동물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윈 이후의 생물학자들은 대다수 미생물이 태어나고 먹고 번식하고 죽는 행위의 생태학적인 맥락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우주가 세운 새로운 분류 체계의 의미를 더 빨리 깨달았을 것이다. 함께라면 더 좋다. 함께라면 더 좋다. 미생물학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세균을 개보다도 아래 단계인 인문과목학 속종으로 분류했다. 당신은 생물들을 5개로 나누고 모든 세균은 모네라계에 속했다. 나머지 4개는 원생생물계로 균계, 식물계, 동물계. 그러나 미생물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몇 가지밖에 없는 외적인 특징만으로 세균을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미생물이 기존의 생물 분류학에 잘 들어맞지 않는 문제를 풀기에 우주가 아주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
파스텔은 단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생물이 신선한 포도주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찾아낸다면 자신을 발견해 상급적인 가치가 있다고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그가 찾으려는 방법은 발효를 마친 직후에 포도주를 가열해서 각종 미생물을 죽여서 변질을 막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파스텔의 살균법이라고 부른다. 변질된 포도주 원인을 알아낸 이 놀라운 실험에 두루 식초 제자들의 관심을 보였다. 발효 천재. 미생물을 보다. 작디 작은 짐승 안톤 반 레이우엔후 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신기한 흥미거리로 여겼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소는 몸속의 미생물 발효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풀을 먹는다. 그 대가로 발효 부산물을 섭취하고 미생물도 섭취한다. 인간은 그래서 소, 체내 미생물 증원 덕분에 우유, 치즈, 쇠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여자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미생물이다. 우리 집은 모든 표면 지구상의 옷에서 이렇게 미생물이 신기한 심주물의 대상으로 여기면 맞지만 처음에는 미생물의 지구 정보는 미생물은 어떻게 전 지구로 퍼졌을까? 날마다 수많은 토양 세균의 아시아의 건전 사막 지역에서 피어오른 먼지에 섞여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진다. 미생물의 지구 정보가 미생물은 어떻게 최소열의 법칙 식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기, 물, 암석 세 가지 원천에서 온다. 암석은 대개 실리콘, 모두 산소,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지고 식물에 대량 필요한 것은 질소, 칼륨이고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을 만들고 질소는 지구 대기의 80%를 차지하고 식물은 미생물의 도움을 얻어서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고 칼륨은 대부분의 암석에 많고 그런데 이는 몇 종류의 암석과 섞여가는 유기물에만 들어있고 다른 소의 영양소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몇몇 암석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먹어서 동물이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노스 란디오 루투란스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온, 저온, 방사능에서도 견디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항성형한 이 세균은 사람을 죽이는 방사선량의 1000배를 쬐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특성 덕분에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에서 쉽게 번식을 하는 과학자들은 언젠가 데이노쿠스 라디오 도란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핵폐 고물을 먹어 없애는 데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연에 숨겨진 절반, 식물 성장의 비밀, 흙과의 전쟁, 마지막 빙하에서도 이렇게 생물의 진화에서 미생물 생명 조립하기, 생식작용이 없는 수평적인 유전자 이동은 유전자 중에서 약 40%만이 같은 종에 속한 모든 개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고 나머지 60%는 개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더욱 이상한 것은 세균의 DNA를 살펴볼수록 종의 개념이 흐릿해진다는 것이다. 인간 또 동식물의 유전자와 달리 세균의 유전자는 먹이나 친적 등의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변한다. 땅속의 조력자. 부식질 제조의 핵심은 미생물에게 올바른 원료를 제공하고 알맞은 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요점은 땅속의 생물들을 되살리자 땅 위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늘의 법칙이다. 질산염은 비료 말고 다른 정도로 쓸모가 있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포격이 필수 성분이기도 했다. 이렇게 인공비료를 흙의 생명력을 천천히 독설하고 있는 실태는 농경과 인류에게 벌어지는 엄청난 재앙이다. 비료의 문제 19세기 말 이렇게 해서 대기에서 질소로 토양과 생물의 초과를 공급하는 방법은 한정적이다.
질소가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미생물의 맛보고 질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랍다. 질소는 푸른 잎 채소의 성장을 왕성하게 촉진하고 구한어가 고갈되자 농화학자들은 의욕적으로 질소 공급원을 찾아다녔다. 질소 계속된 그 채굴 속에서 농학은 리비의 강력한 영향으로 응용학의 세부 분야로 발전했다. 마하골에서는 세균과 다른 생물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조사하면서 여태껏 간과되었던 새로운 진화의 경로를 찾아두고 믿었다. 세포가 하는 일은 생물이 날마다 하는 일과 비슷하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최소 몇몇 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세포가 그렇게 한다. 마글리스가 보기에 몇몇 세포 소기관,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물질 대사를 했으며 모순되게도 세포의 일부이면서도 세포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퍼즐을 이렇게 미생물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